처음 뵙겠습니다. 그 남자는 현관 앞에 서서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그 목소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새벽마다 경비실 앞에서 늘 그를 내려다보며 쏘아붙이던 바로 그 목소리였습니다. 딸은 그 옆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아빠, 내가 말한 그 사람이야. 아버지는 그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웃어야 할지, 고개를 숙여야 할지, 아니면 문을 닫아야 할지. 그리고 아버지는 조용히 몸을 돌렸습니다. 딸을 바라보지 않은 채 복도를 지나 방문을 닫았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이것은 한 경비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군가의 아버지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무겁고 얼마나 고귀한 일인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런 이야기 주변에서 한 번쯤 스쳐 지나간 적 있으시지 않으셨나요? 말없이 새벽에 나가시던 아버지, 퇴근하고 돌아와도 힘들다는 말 한마디 없으시던 그 얼굴. 이 이야기가 공감되신다면 지금 구독 버튼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이런 아버지들의 이야기를 더 많은 분께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서울에 사는 이한수 씨 이야기입니다. 32년을 다닌 중견 제조업체에서 정년퇴직을 한 것이 불과 2달 전이었습니다. 마지막 출근 날 동료들이 조촐한 케이크를 준비해줬습니다. 누군가 박수를 쳤고 누군가 수고했다며 악수를 건넸습니다. 한수 씨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으로 걸어 나오는 발걸음이 유난히 무거웠습니다. 퇴직금은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몇 년 전 아내가 오랜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나면서 병원비로 상당 부분이 쓰였습니다. 남은 것으로는 전세 보증금과 얼마간의 예금이 전부였습니다. 국민연금이 나왔지만 서울에서 혼자 생활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지은 31살. 어렵게 보낸 유학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 서울 도심의 한 외국계 회사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가장 힘들었던 시절, 딸의 합격 소식이 유일한 버팀목이 되어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 기억이 아직도 선명했습니다. 딸은 독립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같은 구의 아파트였지만 다른 단지였습니다. 한수 씨는 딸이 가끔 보내오는 문자를 받을 때마다 괜히 핸드폰을 한 번 더 들여다보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퇴직 후 한 달 한수 씨는 집에서 보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밥을 지어 먹고 동네를 한 바퀴 돌고 뉴스를 보고 잠드는 하루가 반복됐습니다. 그러나 그 고요함은 편안함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자꾸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딸에게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쉬는 중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밤마다 혼자 앉아 통장 잔액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다시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딸에게만큼은 아버지가 여전히 든든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었습니다. 한수 씨가 선택한 일은 아파트 경비원이었습니다. 구인 공고를 보고 지원서를 냈습니다. 면접은 짧았습니다. 관리사무소 소장이 이력서를 훑어보다가 물었습니다. 32년 직장 생활 하셨네요. 이런 일 처음이시죠? 네. 그래도 성실하게 하겠습니다. 소장은 잠시 한수 씨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출근하라고 했습니다. 한수 씨는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기쁘다는 감정도 서럽다는 감정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이제 다시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생겼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첫 출근 날 경비복을 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낯선 옷이었습니다.
32년 동안 셔츠와 넥타이를 메고 출근했던 몸에 경비복은 어색하게 걸쳐졌습니다. 아버지는 거울을 오래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모자를 고쳐 쓰고 집을 나섰습니다. 새벽 5시였습니다. 단지는 조용했습니다. 아버지는 소장에게 인계받은 순찰 동선을 따라 단지를 돌았습니다. 지하 주차장을 확인하고 분리수거장 상태를 살피고 각 동 입구를 점검했습니다. 발소리가 고요한 새벽 공기에 울렸습니다.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조용한 새벽 순찰이 퇴직 후 처음으로 스스로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었습니다. 입주민들은 대부분 무난했습니다. 아침마다 바삐 지나가는 사람들, 가끔 가벼운 인사를 건네는 사람들, 아버지는 얼굴을 하나하나 외워나갔습니다. 어느 동 몇 호 어르신이 무릎이 좋지 않으셔서 경사로를 사용하신다는 것까지 기억했습니다. 그런데 그중 한 사람이 달랐습니다. 처음 마주친 것은 입주한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백이동 1501호, 30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키가 크고 차림새가 단정했습니다. 고급 외제차를 몰았고 항상 바쁜 듯한 표정으로 단지를 드나들었습니다. 그날은 주차 문제였습니다. 방문객 차량이 잠시 그 남자의 지정 구역 앞을 막은 상황이었고 아버지는 이미 연락을 취해 차를 빼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 남자가 아버지 앞에 서더니 말했습니다. 아저씨, 이거 관리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몇 번을 말해요? 아버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조치는 무슨? 애초에 이런 일이 없어야지. 남자는 그 말을 끝으로 차에 올랐습니다. 문이 쾅 닫혔습니다. 아버지는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경비실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 남자는 자주 민원을 넣었습니다. 복도 조명이 깜빡인다고, 분리수거장에서 냄새가 난다고, 새벽에 순찰 발소리가 크다고, 민원 하나하나가 말이 안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방식이 늘 같았습니다. 경비실 창구 앞에 서서 아버지를 내려다보며 말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제대로 좀 합시다, 아저씨. 아버지는 매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대꾸하면 일이 커질 것을 알았습니다. 관리소장에게 민원이 올라가고 자신이 감당해야 할 상황이 커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유난히 길게 느껴지는 날이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현관문을 닫고 들어와 손을 씻고 밥을 지어 먹고 불을 끄는 그 루틴 속에서 아버지는 조용히 무언가를 삭혔습니다. 딸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힘들다는 말도 서럽다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딸 앞에서 아버지는 여전히 괜찮은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어느 날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나 요즘 만나는 사람 있어. 한수 씨는 손에 들고 있던 리모컨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래? 어떤 사람이야? 대학 선배 소개로 만났어. 회사 다니고 나이도 적당하고. 아빠가 좋아할 것 같아. 한수 씨는 입꼬리가 올라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딸이 행복하다면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언제 한번 데려와? 응, 그러려고. 이번 주 주말에 인사드리러 가도 돼. 한수 씨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 앉아 있었습니다. 아내 생각이 났습니다. 딸이 이런 전화를 할 날을 아내도 기다렸을 텐데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한수 씨는 주말 전날 마트에 나갔습니다. 딸이 좋아하는 잡채 재료를 샀습니다. 새 셔츠도 하나 꺼냈습니다. 오래된 것이었지만 가장 단정한 것이었습니다. 머리도 평소보다 신경 써서 빗었습니다. 딸의 인생에 중요한 사람이 오는 날이었습니다. 아버지로서 반듯하게 보이고 싶었습니다. 주말 오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한수 씨는 앞치마를 벗고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심호흡을 한 번 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눈앞에 서 있는 얼굴을 알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백이동 1501호. 경비실 창구 앞에서 자신을 내려다보던 그 남자였습니다. 키가 크고 차림새가 단정하고 항상 불쾌한 얼굴로 자신을 대하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남자도 순간 멈칫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짧은 순간 안에 말로 할 수 없는 것들이 지나갔습니다. 딸이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내가 말한 그 사람이야. 남자는 잠시 후 표정을 가다듬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한수 씨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 목소리가 유난히 멀게 느껴졌습니다. 경비실 앞에서 자신에게 쏘아붙이던 그 목소리와 지금 이 목소리 사이의 간극이 한수 씨의 가슴 어딘가를 조용히 뒤흔들었습니다. 한수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웃지도 않았습니다. 손을 내밀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그 얼굴을 잠시 바라보다가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딸을 지나쳐 복도를 걸었습니다. 방문 앞에 섰습니다.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방문을 닫았습니다. 딸이 당황한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아빠, 대답이 없었습니다. 한수 씨는 침대 끝에 걸터 앉았습니다. 무릎 위에 두 손을 올려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오후 햇빛이 비스듬히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 빛이 방 안을 조용히 채웠습니다. 머릿속에서 장면들이 겹쳐 떠올랐습니다. 경비실 창구 앞에서 자신을 내려다보던 얼굴, 아저씨, 제대로 좀 합시다라고 쏘아붙이던 그 목소리, 그리고 방금 현관 앞에서 고개를 숙이며 처음 뵙겠습니다라고 말하던 그 얼굴,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딸이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자신을 가장 함부로 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오래 감고 있었습니다. 거실에서 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낮은 목소리로 누군가와 이야기하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창밖으로 기울어가는 오후 햇빛을 바라봤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빠 나야. 딸의 목소리였습니다.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방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딸이 들어왔습니다. 한수 씨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그냥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준혁 씨가 밖에서 기다린다고 했어. 아빠한테 드릴 말씀이 있다고. 한수 씨는 창밖을 바라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딸이 아버지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아빠가 어떤 결정을 해도 나는 아빠 편이야. 그 말에 한수 씨는 처음으로 딸을 바라봤습니다. 딸의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한수 씨는 그 얼굴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32년을 일했습니다. 아내의 병원비를 감당했습니다. 딸 유학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퇴직 후에도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 모든 시간은 내 딸을 위해서였습니다. 한수 씨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거실에 준혁이 서 있었습니다. 소파에 앉지 않고 그냥 서 있었습니다. 한수 씨가 나오는 것을 보자 곧게 자세를 세웠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 섰습니다. 준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한수 씨는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봤습니다. 제가 아파트에서 무례하게 행동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지은이 아버님인 줄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준혁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한수 씨는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고개를 숙인 그 남자의 뒷목을 바라보며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시은이 아버님인 줄 몰랐다고. 준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다시 말했습니다. 그러면 몰랐으면 그래도 되는 겁니까? 준혁의 표정이 잠시 굳었습니다. 아버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목소리는 낮았고 조용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담긴 것은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경비원이고 당신이 입주민이면 그래도 됩니까? 몰랐으니까 괜찮은 겁니까? 준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한수 씨는 잠시 딸을 바라봤습니다. 딸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굳은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한수 씨는 다시 준혁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사과는 받을게요. 준혁의 표정이 조금 풀렸습니다. 그러나 한수 씨의 다음 말은 달랐습니다. 그리고 부탁이 하나 있어요. 한수 씨는 똑바로 준혁의 눈을 바라보며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딸 더 이상 만나지 말아요.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딸이 낮게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아빠, 한수 씨는 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사람은 어디서나 똑같은 법이야. 이 사람이 나한테 한 것처럼 언젠가 너한테도 그렇게 할 수 있어. 딸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준혁은 잠시 침묵하다가 표정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고개를 숙이던 그 모습은 어느새 사라졌습니다. 그는 짧게 웃었습니다. 비어있는 웃음이었습니다. 아버님, 그건 좀 과하신 거 아닌가요? 제가 사과까지 했는데.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아까의 정중함이 거쳤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 제가 아버님이 경비원이신 줄 알았으면 그렇게 하지 않았겠죠. 근데 그게 그렇게 큰 잘못입니까? 저도 스트레스가 있었고 감정적으로 한 말인데 사람이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딸이 준혁을 바라봤습니다. 준혁은 계속했습니다. 지은아, 아버님이 감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야? 우리 나가서 따로 얘기하자.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딸은 조용히 준혁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방금 뭐라고 했어? 준혁이 말했습니다. 아버님이 감정적으로 판단하시는 거라고. 아니, 그 앞에. 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알았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라고 했지, 방금. 준혁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딸이 다시 말했습니다. 그 말이 사과야. 우리 아빠가 누구 딸 아버지인 줄 알았으면 함부로 안 했다는 게 그게 반성이야. 준혁이 말했습니다. 지은아, 지금 그렇게 받아들이는 게 받아들이는 게 문제가 아니라. 딸은 더 이상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낮아졌습니다. 내가 한 말이 그 말이잖아. 몰랐으니까 괜찮다는 거잖아. 내 아버지가 경비원이기 때문에 함부로 해도 되는 사람이었다는 거잖아. 준혁이 말했습니다. 내가 언제 그런 말을. 방금 했잖아. 딸은 준혁의 말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현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신발장 옆 벽에 기대어 있던 준혁의 외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나가. 준혁이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딸을 바라봤습니다. 지은아, 지금 진지하게 하는 말이야? 2번 말하게 하지 마. 딸의 눈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손에 들린 외투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준혁은 딸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한수 씨를 바라봤습니다. 표정이 없었습니다. 이미 할 말을 다 한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준혁은 낮게 웃으며 외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알겠어, 나중에 후회하지 마. 딸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준혁이 현관을 나섰습니다. 딸은 문을 닫았습니다. 소리가 크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닫혔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딸이 현관에 서서 문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눈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울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애쓰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걸어왔습니다. 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서서
딸의 어깨에 손을 얹고 있었습니다. 딸이 아버지 품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그제야 조용히 울었습니다. 한수 씨는 딸의 등을 천천히 두드렸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말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한수 씨는 경비실 의자에 앉아 새벽 공기를 마시며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순찰을 돌면서도 생각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도 생각했습니다. 그날 거실에서 자신이 했던 말들이 자꾸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사람은 어디서나 똑같은 법이야. 그 말을 딸에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은 자신에게도 돌아왔습니다. 어디서나 똑같은 사람. 경비실 앞에서도, 현관 앞에서도, 거실에서도, 고개를 숙이든 고개를 들든, 자신이 어떤 옷을 입고 있든, 그렇다면 지금 이 경비복이 자신의 전부일 필요는 없었습니다. 한수 씨는 관리소장을 찾아갔습니다. 소장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소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달 말로 그만두겠습니다. 소장은 잠시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일 있었어요? 한수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다른 일을 해보려고요. 소장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한수 씨의 표정이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한수 씨가 선택한 새 일은 뜻밖의 것이었습니다. 동네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어르신 도시락 배달 일이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들에게 하루 한 끼 도시락을 직접 전달하는 일이었습니다. 급여는 경비원보다 적었습니다. 날씨가 궂은 날에는 더 고됐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 공고를 보는 순간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첫 출근 날이었습니다. 복지관 주방에서 도시락을 받아들었습니다. 보온 가방 안에 차곡차곡 담겼습니다. 배달지 목록을 건네받았습니다. 이름과 주소, 그리고 각 어르신의 간단한 특이사항이 적혀 있었습니다. 302호 김순자 어르신, 무릎이 좋지 않으심, 초인종 2번 누르면 나오심, 501호 박영감님, 귀가 잘 안 들리심, 목소리 크게 해주세요. 104호 이할머니, 드시기 전에 말동무 잠깐 해드리면 좋아하심. 한수 씨는 그 목록을 천천히 읽었습니다. 그리고 보온 가방을 들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첫 번째 집이었습니다. 초인종을 2번 눌렀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허리가 굽은 할머니가 나왔습니다. 도시락 가져왔습니다. 할머니가 눈을 가늘게 뜨며 한수 씨를 올려다봤습니다. 어머, 새로 오신 분이네. 전에 오시던 분은요? 제가 오게 됐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할머니가 도시락을 받으며 말했습니다. 밥은 먹었어요? 한수 씨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네, 먹었습니다. 거짓말. 얼굴 보니까 못 먹었네. 들어와요. 같이 먹어요. 한수 씨는 사양하려다가 할머니의 눈빛을 보고 말을 멈췄습니다. 그 눈빛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오래전 아내가 늦게 퇴근하는 자신에게 밥 먹었냐고 물을 때의 눈빛과 닮아 있었습니다. 한수 씨는 조용히 신발을 벗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한수 씨의 하루는 달라졌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는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경비복 대신 편한 점퍼를 입었습니다. 순찰 동선 대신 배달 목록을 챙겼습니다. 집마다 사연이 달랐습니다. 가족이 있지만 연락이 끊긴 어르신도 있었습니다. 치매가 시작돼 같은 말을 반복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도시락을 받으면서 한참을 얘기하지 않으면 보내주지 않으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한수 씨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귀가 안 들리시는 박영감님 댁에서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말동무를 좋아하시는 이 할머니 댁에서는 현관 앞에 서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무릎이 좋지 않으신 김순자 어르신 댁에는
계단 대신 엘리베이터를 확인해 드렸습니다. 급여는 이전보다 적었습니다. 그러나 집으로 돌아오는 발걸음이 달랐습니다. 경비실에서 돌아오던 그 발걸음과는 무게가 달랐습니다. 무거운 것이 없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무언가가 채워진 느낌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아빠 요즘 어때요? 밥은 잘 드세요? 아버지는 잠시 생각하다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잘 먹고 있어? 나 요즘 일 바꿨다. 딸에게서 바로 전화가 왔습니다. 무슨 일이요? 도시락 배달? 도시락 배달이요? 갑자기요? 갑자기는 아니야. 생각해보니까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이더라고. 딸이 잠시 침묵하다가 물었습니다. 힘들지 않아요? 아버지는 잠깐 웃었습니다. 힘들어? 근데 돌아오면 뿌듯해. 전화기 너머에서 딸이 조용히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행이다, 아빠. 아버지는 전화를 끊고 나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녁 하늘이 조용히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뿌듯하다는 말이 오랜만이었습니다. 퇴직 후 처음으로 스스로 그 말을 꺼낸 것 같았습니다. 몇 주가 지났습니다. 아버지는 어느덧 배달 구역의 어르신들 이름을 전부 외웠습니다. 어느 집 어르신이 오늘 컨디션이 좋은지 나쁜지 도시락을 받을 때의 표정만 봐도 알 수 있게 됐습니다. 302호 김순자 할머니는 아버지가 오는 날이면 항상 문을 미리 열어놓고 기다렸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전에 무슨 일 했어요? 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회사 다녔습니다. 그러면 이런 일은 처음이겠네. 네,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손에 익었어요. 보면 알아. 억지로 하는 사람이랑 그냥 하는 사람이랑 달라. 자네는 그냥 하는 사람이야. 한수 씨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하는 사람, 억지로 버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 자리에서 하는 사람, 그것이 자신이었는지 몰랐습니다. 퇴직 후 무너질 것 같았던 시간들, 경비실 앞에서 고개를 숙이던 날들, 방문을 닫고 혼자 앉아있던 그 오후, 그 모든 시간을 통과하고 나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보온 가방을 들고 누군가의 하루에 밥 한 끼를 전하는 자리였습니다. 초라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알아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스스로 선택한 자리였습니다. 고개를 숙이지 않아도 되는 자리였습니다. 오히려 고개를 들고 어르신들의 눈을 바라보며 안녕하세요. 오늘 밥 드셨어요? 라고 먼저 말을 건네는 자리였습니다. 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번 주말에 밥 먹을까? 아빠가 할게. 딸에게서 바로 답장이 왔습니다. 당연하죠. 저 잡채 먹고 싶어요. 한수 씨는 핸드폰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오늘도 아침이 왔습니다. 아버지는 일어나 세수를 하고 점퍼를 입었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경비복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편한 차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얼굴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복지관에 도착해 도시락을 받아들었습니다. 보온 가방을 챙기고 배달 목록을 펼쳤습니다. 오늘도 12집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첫 번째 집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계단을 오르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고 익숙한 얼굴이 나왔습니다. 왔어요? 네, 왔습니다. 오늘 날씨 많이 쌀쌀하죠? 밥 따뜻할 때 드세요. 어르신이 도시락을 받으며 웃었습니다. 한수 씨도 웃었습니다. 문이 닫히고 다시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다음 집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달라진 것이 있었습니다. 발걸음이 달랐습니다. 경비실로 출근하던 그 새벽의 발걸음과는 무게가 달랐습니다. 더 가볍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방향이 달랐습니다.
누군가가 시키는 자리로 향하는 발걸음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한 자리로 향하는 발걸음이었습니다. 32년을 일했습니다. 아내를 떠나보냈습니다. 퇴직 후 다시 일어섰습니다. 경비실 앞에서 고개를 숙이는 날들을 버텼습니다. 방문을 닫고 혼자 앉았다가 다시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하루에 밥 한 끼를 전하는 사람, 문을 열어주는 얼굴을 기억하는 사람, 오늘 컨디션이 어떤지 표정만 봐도 아는 사람, 그것이 지금의 아버지였습니다. 이것은 한 경비원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퇴직 후에도 상처받은 후에도 바닥을 딛고 나서도 끝까지 자기 자리를 찾아 걷는 한 사람의 이야기였습니다. 누군가의 아버지, 그리고 한 인간의 존엄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오늘도 아버지는 걷고 있었습니다. 오늘 한수 씨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